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예문이 열렸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 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셨습니다. 폰지입니다. 폰지 사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의 돈을 받아서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거봐 우리가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드리잖아요. 우리 믿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2번, 3번 수익금을 받다 보면 이거 괜찮네. 믿을 수 있네. 또 더 큰 돈을 얻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죠. 그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사기를 치는 걸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찰스 폰지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제발 이런 사기 사건에 피해를 보지 않으셔야 할 텐데요. 0553님 이게 사기꾼 이름이었다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름은 따라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9545님 정답 보내주셨는데 안 될 것 같지만 보냅니다. 그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또 아이고. 이상목님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나한테까지 그걸 알려주겠어요. 항상 의심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2193님도 2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아직도 힘이 든다라고. 아이고. 그리고 5551 쓰시는 분께서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통 주변에서 주식, 코인, 해외 선물, 투자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하는데 보통 억 단위로 피해를 당하신다고 하네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돈 보내라는 사람. 2번째, 개인정보 보내라는 사람. 3번째, 휴대전화 인증번호 알려달라는 사람. 어떤 경우든 이 3가지는 모두 사기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5551님 현직 경찰관께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일단은 내 돈을 지키는 것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 오른 2,556, 코스닥은 0.5% 내린 725.6 가리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5%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 또 1.4% 강세, 한화오션 같은 또 조선주가 오늘은 또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네요.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이 또 엄청납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은 좀 바이오주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는 하루네요. 원달러 환율은 1,436원, 1,436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한 4년 6개월 더 남은 거죠. 와, 한 3년은 흐른 것 같은데요. 참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혼돈의 연속 그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는 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100일밖에 안 됐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날이 깜깜합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하고 트럼프 100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올해 들어서 우리가 많이 또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기조네요. 이게 아주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할 때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 1,480원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1,430원, 2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이 정도 환율 한 5, 60원 떨어지게 되면 보통 외국인이 한 5조 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환율이 단기간에 한 달에 50원 빠졌다. 그러면 그 뒤에는 대부분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딱 환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외국인이 사서 환율이 떨어진 면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온 거죠. 우리나라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수매수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네. 12월에는 마이너스 한 4조 정도, 그리고 1월에 조금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2월, 3월에 마이너스 3조, 마이너스 2조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끝났는데 10조가 넘게 엄청난 대규모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같은 과정에 다른 나라 시장이나 이런 데도 다 시장이 좋았고 우리도 반등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다라는 건 결국 두 가지 요인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제일 걱정스러운 건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외 관세 정책들이 GDP의 거의 한 90%가 우리가 수출입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우리를 부르죠. 네. 이렇게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수급 요인 바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기 좋은 팔고 나가기 딱 좋은 거예요. 팔고 나가기 딱 좋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나라가 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미국을 비롯한 본국이 불안정하니까 해외 투자를 또 맘 놓고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상황인데 어디에서 돈을 찾아오지? 한국이 유동성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을 때 이제 시장의 그 깊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이 깊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갔는데 500원 단위로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주씩 걸려 있다. 사자가. 그럼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근데 어느 호가를 찾아봤더니 500원 단위로 10,000 주씩 걸려 있다. 팔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은? 어렵죠. 예, 그 제가 예전에 뭐 증권사 다닐 때 뭐 이렇게 해외에서 운용사들이 주문 넣을 때 볼 때 기본 단위가 100만 주씩 넣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지금 액면 분할 전에 100만 주씩 넣었는데 예, 뭐 그러면 지금은 몇 천만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호가 사이에 충층이 대기하고 있는 사자 매수세가 커야 되는데 그 사자 매수세를 자사주 매입과 국민연금이 좀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면 또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본질적으로는 또 미국부터 좀 안정을 찾아야 할 테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외국인의 이런 대규모 매도세 치고는 코스피 코스닥이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져 있으니까 국내 주식을 더 담아야 하는 상황. 예, 이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1% 정도였는데 네. 올해 연말 목표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인데 11%밖에 못 담았으니까 네. 이제 4% 포인트가 미달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정도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열어둡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를 하다 보면 네. 목표 비중을 정확하게 오버할 수도 맞추는 게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특히 지난해 연말 12월에 있었던 그 주가 급락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의 매매를 찾아보면 이렇게 후행합니다. 조금 이제 그 목표 비중에서 크게 미달했을 때도 바로 사지 않고 천천히. 저게 좀 계속 이게 유지된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내부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쓴 다음부터 이제 매수 계획들을 잡아서 천천히 사는데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 않고 이제 쉽게 여기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입니다. 55,000원의 주가 거래되고 있다면 53,000원부터 한 52,000원 사이에 매수를 걸어둔다든가 하는 식으로 급하게 쫓아가진 않고. 왜냐하면 사서 올리는 건 되게 부담이 되는 게 그렇죠. 연못의 고래라는 평가를 우리가 좀 하잖아요. 그 조그만 연못에 돌고래 한 마리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돌고래 어디 움직이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국민연금은 돌고래보다도 더 큰 대왕고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귀신고래나 예. 그 정도 되는 고래 사이즈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주변에 물결이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매수하냐면 이렇게 깔아둔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호가 창의 밑에 부분들을 쭉 이렇게 붙여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4월 초처럼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시점에는 갑자기 국민연금 매수가 대거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다른 매수가 없으니까. 매수 호가를 이제 외국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도를 다 하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그 매수 창에서 사자세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매도가 많아서 잡혀서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이제 그 밑에 물량까지 채워지는 거죠. 여기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사주 매입도 호가 올라가면서 못 사지 않습니까? 네네. 밑에서 받치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올해 다른 나라보다 덜 빠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지난해 연말에 이제 내부 요인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싸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삼성전자랑 국민연금의 자사주 매입 및 리밸런싱 수요로
좀 하단이 단단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단단화보다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50% 깨진 뭐 뉴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삼성전자는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사주 또 추가 매입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확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한 5만 5천 원 선 안팎에서 계속 지루하게. 아까 꼭 이야기한 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네네. 정확하게 또 호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좀 많은 시기죠. 첫 번째는 이 환율이 계속 유지되면 좀 좋겠는데 예.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면 사업 계획이라는 걸 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라는 확정이 있다면 사실 이 환율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자신 없고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2차 플라자 합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인데 사업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AI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이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신규 수요들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 기업들, 네. 미국의 빅테크들.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을 올려줬는데 올해도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얼마 전 구글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도 랠리를 일으켜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될 거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이렇게 불황일 때 되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회사였는데 네.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사주 매입이 좀 이 어려운 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고 삼성전자 그 앞서서 한 6조 6천억 원 6조 정도의 6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근데 하이닉스는 7조 4천억. 이제 역전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벌고 남기는 회사가 됐는데 본질은 역시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될 테고. 근데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민감 품목 아닙니까? 경기를 따라다니는. 예, 그러면서도 약간 또 후행해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투자 대상이고 제가 오늘 뭐 개별스쿨 나왔으니까 좀 네.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종목들 투자하는 건 정말 그래도 제가 좋은데 네. 반도체 레버리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제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취직을 했다 이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네.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컨설팅 비슷하게 또는 세미나도 정말 이렇게 많이 한 회사가 현대차와 삼성전자만큼 제가 방문을 많이 한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방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갈 때마다 사업부마다 경기가 달라져요. 그들이 체감하는 거예요? 예, 이제 갈 때마다 PI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게 나오잖아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인센티브 개념이죠. 인센티브가 성과급. 네. 성과급이 나오는데 어느 해 갔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해도 있고 아, 왜냐하면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액정이다 이런 것들 들어가는 시기도 있었고 어떨 때는 스마트폰 판매하는 쪽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도 있었고 네. 또 어떤 데 갔을 때는 반도체가 제일 좋았는데 반도체도 또 파운드리랑 디램이랑 또 나뉘고 또 디램 쪽에서도 보면 사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랑 또 다 나뉘는 네. 그 수많은 사업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사업 부문 내의 업황 경기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데가 어딘가를 봤더니 디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갈 때마다 정말 천당지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업종이고 그렇죠. 경기 사이클을 또 심하게 그리고 타니까요. 또 그 내부에서도 이직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문별 이동이 있으시는데 내가 이 사이클을 못 맞춰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부사장님급들 뵌 적도 제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이클 잘 타서 성과급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가서 별로 못 받고 떠나고. 예, 특히 이제 제가 가서 여러 분들 뵈면 그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하시지만 외국인 분들 왜냐하면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저는 뭐 미국에 달러 자산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자문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네. 이제 친해지니까 이야기 듣다 보면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삼성전자 안 올 걸 하신 분도 계셨고 진작 올 걸 하신 분도 계셨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예, 바로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 계시는 난다긴다 하는 최고의 프로님들이신데도 자기 그 직업 그거 앞날 모르는 거죠. 앞날도 모르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뭘 믿고 3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를 하시냐.
정말 이 삼성전자 출입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 뭐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 ETF 뭐 2배, 3배짜리도 있고 물론 이제 해외 것도 많이 또 사용을 하시고 국내에서는 또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개별 종목 선물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액으로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 기업이 정말 예전에 외환위기 때 몇천 원 하던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걸 보면서 신뢰를 가질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와 경쟁하던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시장에서 사라진 것을 왜 그 기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저는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 SK하이닉스와 역전 과정에서 보면 옛날 현대전자 LG반도체 시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25년에 걸친 역전극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애플이 10배가 넘죠.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잘해야 됩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관세 폭풍을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발 두 발 좀 빼면서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이런 카드도 내세웠는데 결국은 막 주식시장 흔들리는 것보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본격적으로 좀 카드를 좀 빼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근원적인 배경은? 예, 결국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는 게 최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전 세계 인재를 끌어모은 거. 뭐 당장 앨런 머스크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애플의 창업자님만 하더라도 사실 시리아계 이민자 자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뭐 당장 구글 창립자들은 러시아계고 그렇죠. 최고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이민 친화적인 나라를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만들고 또 이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창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요인이었다면 사실 이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면 GDP의 15%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짊어지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1%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 코로나 때 GDP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켰던 그 해 발행됐던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였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싸게 돈을 빌린 미국. 예, 그리고 30년 동안 앞으로 1% 이자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2% 3%가 나니 그 채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게 적선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36조 달러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GDP의 120%에 달하는 국가 부채 중에 4분의 1이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외국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비중을 지금까지 아주 공짜 점심을 누렸죠. 네. 다른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월등하게 낮은 상황에서 국가 부채는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국가 부채가 매년 7%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어차피 싸게 빌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딴 나라는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네. 한국만 하더라도 국가 재정 부채 문제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나라. 네. 그렇게 제가 여기 성공회감 나와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해도 전부 이번에 우리 추가 경정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12조짜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리는 손이 벌벌 떨리는. 벌벌 떨리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넘는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 초반이니까. 예, 그것도 근데 실질 국가 부채 비율은 30%도 안 되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자기 지표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더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기금 부채를 막 갖다가 땡깁니다. 아, 국민연금 개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4대 연금보험 만약에 사람들이 못 받게 되면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니까. 예, 그거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저출산 예산을 늘리고 또 국민연금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일단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비축만 해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지기가 이제 정부면 그 곳간에 있는 곡식을 필요로 하는 가게와 기업이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안 된다고 곳간 잘 지켜야 된다고. 예, 지금 뭐 연체율 올라오는 거 보면 예. 어떻게 봐도 내수 경기는 큰일 났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12조를 편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 기재부에 대해서
제가 대조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인가.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보는 게 12조 원으로 올릴 수 있는 GDP는 0.1% 정도. 그리고 그 예산의 내부 편성도 보시면 산불 예산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 이게 그 고용 유발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경제 내에 있어서 어떤 승수 효과, 뭐가 뭐냐면 돈을 딱 뿌렸을 때 그 뿌린 걸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한 네. 반응을 보여주는 쪽이 별로 안 들어가고 다른 쪽에 들어가고 또 연구개발 예산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과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민생 경제, 특히 그 건설업 부문에 대한 예산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미국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네. GDP 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있으면서도 돈을 펑펑 쓰고 그 돈을 펑펑 쓰니까 딴 나라보다 성장률이 엄청 잘 나오니까 그 경제 성장 나온 걸로 또 다시 소비하고 하면서 저축률은 떨어져도 경상적자 발생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 기축통화 달러거든요. 네. 이 달러의 위치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4월 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미국의 채권 금리가 4.8까지 한번 갔죠. 어마어마한 채권 금리의 급등세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틀 동안 미국 시장 10% 폭락했는데 그 폭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면 그리고 미국 달러를 믿을 수 없는 나라의 화폐라고 본다면 왜 내가 이 금리에 저 부실한 나라의 채권을 사야 되지? 부실한 나라. 왜냐하면 국가 대비 그 GDP 국가 대비 부채가 120%. 원체 많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지금 국가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7에서 6% 정도로 IMF가 추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국가 부채 36조 달러 하면 잘 체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경 원이 넘는 거 아십니까? 5경 원? 네. 어서 볼 수도 없는 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감이 안 와요. 더 감이 안 오나요?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걸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GDP 16배 정도 되는 국가 부채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까지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이유는 결국 국가 전 세계 경찰로 기능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제금융, 그 통화 수합 이런 걸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약간 감수하고라도 다른 문제들, 국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약간 손해보는 척, 당장은 손해보는 척 함으로써 장기적 이익을 취한 이런 나라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단기적 이익에 취해서 장기 목표를 버리게 된 이제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의 이제 대가가 고금리로 충격이 나오고 이 고금리 속에서 지금 미국 지역의 일부 지역들 바로 캘리포니아랑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차입을 통한 주택 매수가 들어갔던 지역부터 벌써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부채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정부 이자 비용도 커지지만 일반인들의 이자 비용도 커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국가는 그래도 신용도가 좋으니까 그래도 뭐 좀 다시 떨어져서 지금 4.4%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나 학자금 대출 그리고 오토론이라고 해서 자동차 담보대출 이 세 가지 이제 대출들이 조금씩 부실률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실률들 올라오기 시작한 건 이미 좀 몇 년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모기지 부채에 대한 연체율, 이제 제때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이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올해는 저는 솔직히 버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워낙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네. 이 돈이 아직 쌓여있는 효과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불황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지표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온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또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물가 부담 때문에 또 채권 금리 올라가니까 파월 의장 시켜갖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건데 과연 관세를 올리고 금리를 내리는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아니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제 내년 4월 이후에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또 인하하는 걸 테고요. 일단 파월 의장 입장에서 금리를 지금 인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직까지의 데이터는. 현재까지 데이터만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그래도 이번 1분기 성장률이 이제 반토막 나는 건 거의 확정인데 얼마나 나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들이 많죠. 근데 작년 4분기 성장률이 2.4%였는데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이제 지금 전망하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만 제로 성장을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제로 성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작년 성장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분기 성장률이 제로 성장률을 했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해 준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하, 분기별로는. 예, 왜냐하면 작년 성장률이 너무 좋았고 실제로 그 지난 3월달 그 연준이 올해 성장률을 2% 밑으로 내리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1.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또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무려 2.8까지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물가는 또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그 어제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쉐인이라는 이제 미국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아주 저가 체인이 거기가 떠오르는 세 글자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에서 품목당 단위 가격 판매 동향을 집계한 걸 봤는데 물론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그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그리고 조그만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네. 가격을 집계했는데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다 20% 가격 인상이 단행됐다고 합니다. 이미 관세가 반영된 거죠.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 내 재고가 떨어진 거죠. 물량이 또 없으니 가격도 그러니까 미리 올리고. 땡겨놔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잔뜩 수입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가 났잖아요. 그 물건들을 해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수입을 하려니까 관세 문제가 걸리니까 일단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재고로 대응하자 하다가 3월달, 4월달에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U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품목당 단위 단가들 그리고 품목당 단위 재고들 단위들별로 그 수많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다 이제 급격한 가격 인상이 임박했고 지금 단행되고 있는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90일 유예했지만 일단 보편 관세 10%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고 네. 또 중국 관세는 협상 중이지만 일단 부과됐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거의 인플레이션은 임박한 건데 근데도 왜 인플레 이야기를 안 하냐 하면 국제유가가 불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60달러까지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잠깐 인플레 자체 전체 지표는 가스 가격은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만 해도 당장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니까 일단 지금은 괜찮은데 저 눈앞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경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고 금리를 인하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경고등을 보내고 있는데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속도 조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90일 상호 관세 유예를 하면서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중국 쪽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거고 저 멀리서 지금 뜨고 있는 경고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 번개도 번쩍번쩍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개까지. 그러게요. 무시무시합니다. 저희가 잠깐 그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현재까지 들어온 뉴스를 듣고 또 이야기 홍춘욱 박사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한덕수 권한대행 측근인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의 표명 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고등학교에서 18살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가해 학생과 교사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 밴쿠버의 축제 현장에서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남부 항구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바티칸 바깥의 성당에 마련된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묘소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소박하게 마련된 묘소에는 첫날부터 수만 명이 참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취임 100일 이번 주. 그러니까 평가들이
뭐 좋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한 39%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신경을 또 안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기업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정치인인 만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종교인 같습니다. 어떤 의미? 예,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보는가, 예. 관세가 목표인가. 둘 다인 것 같아서 그쵸. 더 헷갈리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관세 같습니다. 그죠? 목표 아예 예, 그냥 예. 관세 수입 세수. 그러니까 관세를 인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치인을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게 만능 열쇠처럼. 예, 만능 열쇠처럼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관세를 인상 안 한다.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올라탔다라는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인상의 효과를 다 볼 줄 알았는데 관세 인상하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공장 지으러 오고 세금도 막 갖다 바치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거 아니네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때 그 이제 수단이 두 가지 수단이 이제 첫 번째 수단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달러 약세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수단이 이제 관세를 그 들어오는 나라 대상으로 해서 깎아줄게 네. 하는 이제 협상을 지금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종국적인 목표는 관세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가 목표였는데 어쩌다 보니 관세만 인상하면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등치가 됐고 결국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 아닌가. 수단과 목표가. 예, 그게 최근에 그분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그 유예는 하지만 부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더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변동성의 가장 기본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래의 기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이 달성하는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140%의 관세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옛날에 했던 이야기고 지금은 한참 전에.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게 좀 보이고 그러면서 그 협상을 촉구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촉구는 이런 것들은 보이면서 전혀 자기 그건 없잖아요. 그 태도의 변화, 본인의 태도 변화는 없고 남만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잠깐 이제 뉴스 듣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말하는 게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사들이 더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내년 4월까지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에게 협력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런 징후들이 연준 인사들의 말에서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참 수단인지 목표인지 이제 해석을 하려는 것도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더 헷갈리니까요. 또 하나가 아까도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또 달러의 패권도 이야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달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세로 가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판단하는 미국의 힘 그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원체 또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도 좀 해소하겠다. 그럼 또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거다. 또 저쪽에서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 당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저 효과를 누릴 거라고 자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 말이 당장의 고통은 좀 있지만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당장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민자들을 좀 추방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관세를 인상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하원에서 그죠. 네. 이제 그래서 대규모 감세 패키지까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달러 약세까지 왔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정책 모두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신호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감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네 가지 모두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엄청나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 인상은 당장 수입 물가를 올리고 그리고 뭐 이게 이민자 추방은 또 임금을 올리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되는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도 특히 임금 통계를 다들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임금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임금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방금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달러를 약세로 몰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전부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을 먼저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중고차 가격 지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일단 관세 부과는 확정. 25%.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할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포함되는 부품들은 전부 파트들은 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수입되는데 그게 어떤 제가 그래픽을 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로 기억하는데 차 하나 조립하는데 국경을 16번 왔다 갔다 한다. 그때마다 관세가 붙는다면 이 차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결국 앞으로 신차값은 인상되는 건 불어보듯 뻔한데 미리 그러면 난 신차값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중고차를 사놓으면 이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베팅이 최근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에서 관측이 되거든요. 또 그게 물가 지수에도 영향 많이 미치고. 예, 전체 물가 지수의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드럭스토어나 이런 데 있는 품목들이 한 5% 정도고 중고차도 한 2.5%고 하니까 이게 점점 경제에 더 많은 부분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물값을 딱 떨어뜨리고 나면 그 물에 번지는 것처럼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 갈 것이고 얼마나 깊은 고통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를 비롯해서 지금 물가 상승 요인만 이제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고요. 또 그럴수록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이제 현지에서 반응이 또 그렇다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때는 뭐 1,500원 넘을 것처럼 가다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달러화가 10% 이상의 약세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은 별로 안 빠졌단 말이죠. 똑같이 한 10% 빠진다면 즉 원화가 강세라면 한 1,300원대 가 있어야 되는 환율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덕분이죠. 이거는 약간 네. 다른 의미로. 예, 외국인이 10조 원 넘게 파니까 여기에 이제 곧 이제 그 한국의 대외 순자산 통계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올 텐데 네. 5월 초에 나올 텐데 아마 이번 1분기 중에도 수천억 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우리 해외 주식 보유 현황 자료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 결제원 통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 종목을 많이 샀냐 이렇게 다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다 나오는 통계를 보면 이번 1월에서 4월 사이에 미국 증시 조정에 한국 사람이 제일 적극적인 베팅 세력이었거든요. 그 오죽하면 그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하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그 미국 증시가 한국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과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모하다. 뭐 이제 이런 지적. 레버리지 예. 베팅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자면 우리나라가 결국 1년에 경상흑자가 한 1,000억 불 정도 납니다. 네. 경상흑자 1,000억 불 나는 나라인데 그 어마어마한 경상흑자를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통화안정증권 이런 걸 발행해서 인플레를 중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국가 부채가 계속 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전만 찍고 나가는 왜냐하면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하러 나가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매년 또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으니까 이 둘로 인해 작년 한 해에만 나간 돈이 한 3천억 불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죠. 내국인의 투자도 빠져나가고 외국인도 주식 비중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 지정하거나 곧 5월 달에 환율 조작국 지정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딴 나라보다 환율이 크게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특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가 이렇게 열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또 국내 쪽으로 좀 돌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인데요. 이게 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저도 꿈도 꾸지 않는데요. 지금 뭐 상장 회사의 치열한 법리 논쟁과 소송 전들을 보면 알겠지만 적대적 M&A가 이렇게 많은 법적인 난관이 있고 다양한 해석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있는 사례 교과서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주총의 주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경영권 방어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 상법에서 이사회 그 규정 그거 바꾸는 것도 이것 때문에 경영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 이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화가 투명해지고 그리고 소액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주주 보상이 늘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많이들 접은 거죠. 저도 접었고요. 그렇죠. 이거는 또 이제 외국인 시선에서 또 어떻게 보이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는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또 소송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뭐 또 반대쪽 이야기들을 경영계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시장 이야기 더 이어가 볼게요.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각광을 받았던 게 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온스당 3,500달러 넘었었죠. 잠시나마.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정되니까 한 3,300달러 선으로 또 확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금값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월이죠. 90일 유예한 게 끝나는 7월에 또 한 번 튈 수 있지 않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랑이 등을 탔다. 내려오기도 힘들다. 여기서 만약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으면 주식시장은 반등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집토끼와 산토끼가 있다면 지금 역대 최근 사이에 한 20년 사이에 미국 대선은 집토끼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의 싸움이지 그 산토끼를 둘러싼 싸움은 없는. 우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이 사람은 우리의 문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됐다고요. 네. 굉장히 강력한 코어를 직결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진국 대부분이 다 투표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네. 코어 직결에 성공한 데가 승리하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유럽도 당장 독일의 AFD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주식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집토끼를 버리는 전략을 쓸 것인가. 집토끼들이 좋아하는 관세 인상, 반이민 그리고 달러 약세 같은 정책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종교처럼 외워왔던 정책을 버릴 것인가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면 7월에 결국 상호관세 협상 결과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 나라는 그냥 10% 보편 관세인 거고 중국만 관세 협상 좀 남아서 부분별로 투자, 품목별로 관세 조정.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 거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달러의 약세 가능성이 한 번 더 높아지는 가운데 금값이 한 번 더 위로 갈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뭔가 빠르게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그 트럼프 일기를 한번 봤잖아요. 봤는데 2017년 한 해는 자기 스태프들 임명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오래 걸렸죠, 초반에. 2018년에 관세 인상을 했지만 그때는 중간선거 참패로 끝나는 자기 교훈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스태프들 모두 쉽게 임명했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마어마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시기를 만일 흐지부지 넘긴다라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죠.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물가 부담도 그렇고 뭔가 좀 빠르게 원스톱 쇼핑으로 패키지 딜로 이렇게 하자라고 상대국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조차도 목표인지 수단인지 또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은 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100일 맞은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100일이 더 험난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 이후에 100일도요? 하여튼 이런 주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고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금 투자 또 이런 것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습니다. 많이 또 체감을 하시나요? 예, 그 2월에 갔던 고점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국내 가격은 고점은 회복을 못했지만 그때 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또 그때 붙었던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소멸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KRX 금 현물이라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직접 투자를 하셔도 되고 ETF로 간접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저는 올해는 괜찮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너무 예민하게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 네. 그만큼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없다 보니 금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태도는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춘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금은 자산 배분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것도 역시 단기 시세 차익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도 이번에 2월에 저는 보유하던 현물을 팔았거든요. 오, 금을요? 예, 한 돈에 60원 넘어설 때 그래서 이제 금거래소에 갔는데 파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제 그때 그 가격 시세에 비해 제가 팔 때 한 5만 원 정도 싸게 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상품이에요. 특히 현물은. 현물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금을 생각하시면 현물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가세와 공임 등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품이다라는 거 먼저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 금의 두 번째 문제는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현금 흐름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없는 상품의 특성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되게 변동을 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지만 이렇게 지금 앞날이 흔들리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전부 현금만 좋아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한 자산 배분의 차원으로 조금 고려해보는 자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항상 듣고 배우고 있죠.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